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종교단체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3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는데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학생의 77%가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대규모 유행을 우려하면서 이 생활의 일부가 된 방역을 위해 그만큼 기존 생활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보다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모임이나 종교 활동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5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추가 집계된 코로나19 누적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지역 감염이 36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2명이었습니다. 지역 감염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종교 집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541명이 됐습니다. 이 중 1,44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82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도권 상황은 어떤지요? 정부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는 서울 14명, 경기 15명, 인천 8명입니다. 서울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22명 늘어 45명이 됐습니다. 또 경기 지역 목사와 그 가족들의 단체 여행에선 6명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관련자 중엔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5명, 또 앞서 강사와 학생 확진자가 나왔던 여의도 학원에서도 수강생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서울시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따로 한 집계에선 14명이 더 늘었습니다. 개척교회 관련자가 4명이었고 앞서 확진자가 확인됐던 중국 KB생명보험 전화영업점 건물에서도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명은 아직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감염 경로 불명확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요. 종교계를 통한 감염이 다시 기승인데요. 특히 개척교회에 관련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다른 교회와의 관련성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요. 개척교회와 관련한 첫 확진자는 사흘 전 인천 부평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입니다. 해당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다른 교회 목사들과 찬송 모임을 한 뒤 나흘간 매일 교회를 바꿔가면서 모였습니다. 모임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교인도 여러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교회로 돌아가 다른 교인들과 접촉했고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까지는 교회 13곳에서 30명이 조금 안 됐는데 어제 관련 교회는 23곳으로 늘었고 확진자도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임 영상이 공개됐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고 마이크를 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70%가 감염됐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어제 모든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 방역 지침 물론 잘 따라야 하겠죠. 하지만 이미 그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분간 모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나 지자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종교시설에는 예전처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모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목회자 단체 여행이나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특정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퍼졌다기보다는 개별 모임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였고 개척교회 사례도 매일 교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교회 집합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따로 시설을 빌려서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모두 아직 직접적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진 않고 방역 수칙 준수나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집합 제한 명령을,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인천은 종교시설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재전환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기존 거리두기 지침에서 소모임 자제와 자리 지정제, 또 노래를 부를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인천에선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조사를 나갔던 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잠시 행정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고1과 중2 또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시작했죠. 첫 등교 때부터 워낙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도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추가 등교 대상 인원은 모두 178만 명입니다. 앞서 시작한 인원까지 합치면 모두 460만 명 정도, 전체의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한 건데요. 다만 수도권은 하루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데다가 또 등교를 미룬 것도 있어서 실제 등교 인원은 그보다는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지는 아직 집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등교를 미룬 학교는 모두 534곳입니다. 3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안양 양지초등학교에선 등교하던 학생이, 또 어제 서울 도남초등학교에선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도 있지만 아직 학교 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감염은 모두 학교 밖에서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학원을 통한 감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학원 운영을 자제할 것과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 특히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격 수업이나 방역에 중심을 둔 등교 수업에서는 시험 준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입장이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또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인데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이어서 감염까지 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학원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 기자, 오늘은 먼저 정부의 3차 추경안 의결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3차 추경에는 5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소비 쿠폰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한국판 뉴딜 지원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3차 추경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중 최대입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추진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면 내일 국회에 이를 제출할 건데요.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앞서 김승환 기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총 178만여 명이 오늘부터 추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번 등교는 지난달 20일 고3이 등교하고 27일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한 이후 3차 등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등교 수업을 하던 학생들에 더해서 전국에 4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교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교육부는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키면 등교 수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등교 이후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가 530곳을 넘어서면서 전국 등교 불발 학교 중 99%를 차지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사태로 고3을 제외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경기 부천, 인천 부평 계양 전체 학교 493곳은 등교 중지 조치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예, 원칙상으로는 등교 개학이 이제 단계적으로 모두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또 등교 제한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정부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내년 상반기쯤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민관과 협력해서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뒤에 체내에 형성된 항체를 분리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항체 후보 물질의 경우 족제비 동물 모델을 통해서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험용 진화, 영장류 등을 통한 효능 평가와 임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항체 치료제 개발 상황은 이러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완치자 혈액을 구하지 못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소 등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제약업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450여 명 중에서 지금까지 12명만이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이 필요한데요. 현재 혈장 채혈이 완료된 건 5명뿐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혈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의료계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조속한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완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어려운 질병을 겪어내고 또 극복하신 분들인 만큼 앞으로 또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완치자분들의 협조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자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일자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던데요. 네, 코로나19로 또다시 고용 한파가 찾아오면서 네. 민간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자 실습이나 인턴 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청년들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을 했던 대학생 A군. 지원 공고에는 없던 주말 근무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아무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사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저에게 안 좋은 시선 같은 게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지원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정을 통보받은 경우도 있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직무는 광고 운영 보조 직무였는데 첫날 가서 배정받은 직무가 커뮤니티 운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항의를 했다가 인턴 기회까지 상실하게 될까 봐. 저는 증명서도 사실 받지도 못했고 그냥 제가 이제 취준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인턴 경력 증명서가 중요하다는 거를. 근본적으로야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청년들이 이제 어떤 채용 과정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역할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 기간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시간들로 돼서 그것이 또 경력으로 남고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올 2월 말 이후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대폭 줄어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지가 더욱 좁아진 것도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인턴 형태로 고용이 되더라도 또 불합리한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자리마저 잃을까 봐 청년들이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국제 상황도 살펴볼까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다고요? 네, 고이코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도쿄 경보 발효를 결정했습니다. 도쿄 경보는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해제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지사가 판단할 경우에 도민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차원의 대응책입니다. 어제 도쿄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3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지역에서 하루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은 긴급사태 발효 기간인 지난달 14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어제 발효된 신규 확진자 가운데 22명은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2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도쿄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홋카이도의 긴급사태를 마지막으로 해제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너무 이르게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역시나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브라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중순쯤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52만 6,400여 명, 사망자는 2만 9,900여 명 보고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말 하루 평균 2만 명씩 늘어나면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으로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한국형 방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시범 운영을 한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이 앱을 북서부 리구리아 등 4개 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밴딩 스푼스라는 현지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앱은요, 블루투스 기반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한국의 앱과 유사한데요.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앱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진소에 이어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앱을 이용하는 시민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들에게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가고 앱을 통해서 자가 격리나 검사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그 K 방역이 또 다른 국가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된 그런 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최양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자, 주말 이후로 이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종교 모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로 학원, 그다음에 또 뭐 돌잔치 같은 그런 연회장, 또 물류센터, 개척교회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수도권이라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현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차근차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될지 장기전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해주셨고, 강양구 기자님께서는요. 네,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흔히 깜깜이 감염자라고 그러죠. 전파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의 비율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거의 8%대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 거의 이제 10% 가까이. 그러니까 감염자 10명을 찾으면 10명 중에 1명은 전파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지난 2주간의 평균을 내보면은 그 일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 평균 확진자 숫자들이 30명 정도인데 그 추이와 지역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지역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뭐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가지고 일일이 한 30명, 40명 정도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전혀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에 하나 어딘가에서 통제가 안 되면은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마음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께서는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 수도권이라는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천 개척교회들을 통한 감염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최초 발견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지금 45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반면에 또 얼마 전 확진자가 다녀갔던 인천의 교회 두 곳에서는 교인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었죠. 같은 종교시설입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예,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그중에서도 개인 위생과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겠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 두 곳이라는 것이 그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에 교인분이 참석한 그 교회 두 곳에서 전원 780명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교회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명부 적고 1m 이상 떨어져 앉고 마스크도 착용할 뿐더러 장갑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바이러스는 설사 거기에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통해 전파되는 거, 물리적 전파거든요. 물리적 전파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계신 분들이 불편하죠. 근데 그런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이런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시 한번 그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이 예방에, 바이러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네요. 그런데 최근에 확산세를 보면 고령자 같은 고위험군으로 또 이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이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5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은 종교시설 중에서 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리에 동원할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덜 걱정해도 되지만은
규모가 작고 그리고 방역 관리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척교회 같은 소규모 종교 시설에서 어쩌면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질문과 연결을 시켜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지역에 지역 사회에 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들이 또 많이 또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이 다니긴 하지만은 예. 또 지역 사회에서 딱히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또 말벗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노후 때 좀 의지할 곳을 좀 찾는 방편으로 네.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종교 시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런 지역 사회의 작은 종교 시설을 통한 전파가 상대적으로 뭐 사망률을 높이는 방식의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 대목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수도권의 감염 전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그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그리고 또 무증상 감염자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역학조사 속도가 감염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그 너무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8%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아마 그 점을 지적하는 거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 5%가 넘어가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는 데 기준을 삼겠다고 발표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좀 과학적 근거는 명확치 않고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상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기준이 감염 경로가 10%를 잘 모를 경우가 10%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고요. 이미 수도권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고 그런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로 증상이 확실하게 돼야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환자가 증상이 있는 분이 툭툭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발견이 되는 거라서 감염 경로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려면 조속히 진단하는 시스템, 조속하게 발견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역학조사하고 진단이죠.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게 조기에 진단하는 시스템이 약간 아직은 좀 보완할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통상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게 통상 관리거든요. 환자가 발생하는 다음에 불 끌어가는 게 아니고 불 끄기 그 환자 발생 전에 뭔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통상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 해야 될 몫보다는 부처 간의 공조를 통해서 전수 조사는 아니더라도 표본 감시 체계를 동원해서라도 지역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감시와 관리를 사전관리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처 간의 공조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부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부처 간 공조로 본부처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앞으로 우리가 과제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전 예방 관리가 적절히 지속된다면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전에 준비할 수 있는 큰 우리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어떤 그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대응보다는 조기에 좀 신속하게 진단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선제적인 통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게만 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장기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예정대로 학생들의 3차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단 등교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밀집도를 낮춘다고는 합니다만 최근에 자가 진단 사이트 접속 장애도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동안 강양구 기자는 이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여전히 그 입장은 여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학교 내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등교를 감당할 만하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실은 이제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등교를 안 하는 게 이제 100%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등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등교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등교의 상징성 때문에 지금 등교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이제 부하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학교 안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제 많이 듣는 편인데 예. 교육 현장에서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교사들의 갈수록 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방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한 이제 고3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그 대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된 상황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집에 가면은 그 마스크 스트레스 때문에 픽 쓰러져가지고 잡니다. 또 지쳤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교육과 그리고 방역에 부어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현장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인천의 교사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학교에서 지금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사이에 접촉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끼리 막 접촉을 하거든요. 어허. 그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이 생겼냐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를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네? 1교시부터 7교시까지를요? 네, 그렇습니다. 9시부터 1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등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현장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라든가 목소리들을 좀 교육 당국이 반영을 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획기적인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의 관점이 있고 교육의 관점이 있고 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정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어떤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피부에 와 닿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지금 등교 계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최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상황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즉 새로 달라진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 만들 것이냐는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렇다고 이 부분이 달라진 이런 상황과 실행을 100%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죠. 한시적입니다. 예. 다만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면 그리고 달라진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적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노력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방역 정책과 방역 기준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실무적인 기준은 방역 당국이 또 정부 당국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 책임도 갖고 있겠죠. 근데 네. 그거를 실현해서 비정상의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거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요. 우리 모두의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주 현실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지금 그런
강영 교수님 얘기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결국 그 부분은 학교 당국과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초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학교마다 차별도 워낙에 다르고 어디는 보건교사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슬기롭게 현실적으로 현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뭔가 만들어야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두 분 의견의 공통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그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한 그 새로운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랄까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교육 현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또 사실 학교만큼이나 위험한 곳이 학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학원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학교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지켜질지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학원이 더 잘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학원장 혹은 교사와 이 학생들 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만 느끼고 있으면 되거든요. 거긴 규모도 작고 몇 명이 아닐 수도 있고 대형 강의는 오히려 또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학원 선생과 학생들 간의 라포도 흔히 얘기하는 그 라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일제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당국의 학원에서. 예. 이런 학원 당국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식하고 실행 대책을 좀 만든다면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뭐 QR코드를 도입하느니 명부제를 도입하느냐 여러 가지 뭐 강제적인 방안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런 거를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가 학원에도 QR코드 명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학원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그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QR코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첫날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는 QR코드를 찍는 걸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동선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협조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예, 사실 뭐 굳이 안 찍을 이유는 네, 없으니까요. 굳이 안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학원들이 출결 체크를 합니다, 어차피. 네. 그래서 그 학부모들에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우리 네. 아이가 학원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호자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결 체크 시스템과 연결된 QR코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학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속하게 좀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QR코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네. 최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학원마다 좀 다른 여건이 있겠지만은 학원장이나 혹은 교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학원 안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칸막이 같은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네네. 칸막이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뭐 등 하원 시간에 아이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고하는 지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지도교사가 약간의 통제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원에서 이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요. 네. QR코드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QR코드를 왜 하냐면은 이게 똑같은 그런 학원이든지 클럽이든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냐 아니면 이미 등록된 사람이 그 공간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QR코드는 후자는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학원은 한 달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네. 소규모이면 다 금방 파괴됩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서 밀집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QR코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QR코드를 좀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오느냐, 그다음에 일정 규모, 10명, 20명 이상의 관리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관리가 어려운 그런 규정을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에 QR코드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예. 점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학원이든 유흥시설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려서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그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뭐 결혼식, 돌잔치,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뭐 이제 회갑이나 진갑잔치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그 고유의 여러 미풍양속에 기반을 둔 의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그런 의례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합 명령을 내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참 대구 경북에서 그 감염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대구 경북의 많은 결혼식장들이 결혼식장 유지를 안 하는 곳도 있고요. 또 그걸 약간 기발하게 좀 넘어보려고 했던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랑 신부와 그리고 신랑 신부의 가족들의 최소한으로 하객만을 모아가지고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결혼식 등을 뭐 동영상으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장치들을 또 이제 고안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뷔페 식당 같은 곳의 매출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결혼식장과 그리고 결혼식의 일정은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그 생활의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이 분명히 이제 고위험의 어떤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족제비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기대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우리 국내 기업에서 이런 코로나 항체, 코로나 항체라는 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항체를 갖고 제품화해서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제품을 임상 시험을 동물 실험이지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도 해야 되고 효과뿐만 아니고 안전성도 체크를 해서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아직도 뭐 6개월,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이런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군요. 자, 한편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을 하면서 이 사건으로 시위가 촉발됐고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 현장 또한 코로나19의 새로운 전파 경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이 충분히 들 텐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미국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미국 동부에서 집단 감염이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은 환자 수의 증가 면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지금 유행이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 인종차별을 둘러싼 갈등이 생겨가지고 심각한 그 시위와 그리고 또 폭동 사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이 바이러스 유행을 잡는 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면은 미국의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 상황도 여전히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만 영향을 집중하더라도 모자랄 판에 이런 사건까지도 터져버리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정부에서도 숨쉬기가 좀 더 편안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덴탈 마스크와는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이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예.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러니까 좀 용어가 또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 이점이 이렇습니다. 비말 차단이라는 건 그 기존의 덴탈 마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네. 덴탈 마스크를 왜 굳이 이 비말 차단이라는 용어를 썼냐? 그럼 덴탈은 치과용이라는 의미가 너무 강해서 지금 코로나19를 위한 비말을 차단하기에는 그런 용어로 좀 만들었고, 용어를 만든다는 거는 네.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네. 기준에 의해서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덴탈 마스크는 품질 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품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를 두고 관리를 하겠다. 즉 너무 차이가 많이 들쭉날쭉해서 효과 없는 거를 착용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방지해야 되겠죠. 네네. 기존의 KF80 마스크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55에서 80% 약간 좀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품질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뭐 KF89이나 94보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저도 의사지만 저 역시도 한여름 더운 날 습하고 그런 날에 이 KF89나 94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활동하기 어렵고요. 힘들죠. 힘듭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발작.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이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이거를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여름용으로 어떤 그런 날씨가 많이 덥다거나 이런 여름용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사용을 권장할 만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준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거는 마스크 사용과 품질에 관한 기준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용에 대한 방법은 별도 지침에 나와야 되고요. 암만 여름이라도 병원을 가게 되거나 위험한 지역을 가게 되는 경우 80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의 기준은 좀 별도로 다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성능 기준이라든지 인증 기준은 또 별도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웬만한 감염 상황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생활 백신이라고도 표현하곤 하는데요. 최근에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승차를 거부했더니 그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둘러싼 이제 사소한 갈등들이 이제 약간 폭행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일로 이제 비화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지금 기본적인 어쨌든 간에 자기를 배려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상징처럼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회사 차원에서 좀 그 여분의 마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가 네네. 혹시 이제 집에서 깜빡 마스크를 못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한 장씩 마스크를 좀 나눠주는 이제 그런 식의 좀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갈등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